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강상구 조성주의 색다른 진보정치 쾌걸진보. 매주 금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주, 강상구의 쾌걸진보. 오늘도 어김없이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졌어요. 네. 잠바가 되게 두꺼워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네, 내일은 더 춥대요. 이거 말고 좀 얇은 마이를 입고 나왔다가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들어가서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2분 늦었어. 네. 강상구 진보 결집 더하기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찍 오셨더라고요. 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다 보니까. 서리가 내렸다고 아침에. 예, 아침에 들어오셨어요. 아파트 현관 나와가지고 네. 계단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서리 때문에? 아니 그 계단 바닥에 네. 그거 설이라고 안 하나요? 뭘? 일단 하얗게 뭐가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끄러졌어요 거기에. 오. 아침 기온이요. 서울의 경우 4도, 내일은 1도까지 떨어진대요. 주말 내내 쌀쌀하고 월요일 정도 되면 날씨가 예년으로 돌아가긴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점점 추워질 일만 남았죠. 그러니까 날씨가 네. 전국과 함께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같이 얼어붙는 네. 것 같습니다. 전국도 얼고 날씨도 얼고. 그러니까요. 봄을 또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얘기를 좀 직접 해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12.8 재보선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압승했어요.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 2개. 정의당은 없죠. 없습니까? 네. 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상구 대표님 고개를 막 숙여. 후보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저요? 네. 이거 목이 좀 저려가지고 그래서 고개 숙인 거고요. 네.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강상구 대표님이. 예. 객관적으로 사회자가 보다가. 두 분이시네요. 아니 저는 제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게요. 그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그 보시는 것처럼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지금 국정교과서 전국을 보다 힘있게 돌파하는데 그 적절한 계기로 잘 해석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봐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재보궐선거 이번에 그 투표율이 20.1%였잖아요. 네. 역대 최저. 역대 최저 투표율이죠. 예. 원래 재보궐선거는 사람들의 관심이 좀 낮아요. 네. 게다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뽑는 재보궐도
당연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관심이 없었고요. 게다가 이제 실제로 투표율도 그 정도 역대 최저로 낮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재보궐선거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 2004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있고 그 다음에 2004년 4월에 총선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한 2달도 되기 전에 재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국회의원 없이 뽑았어요. 그때도 당시 한나라당이 압승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는 그런 기본적인 특징이 좀 있다. 이렇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워낙에 뽑는 숫자도 적어가지고 그렇죠. 지나치게 큰 의미 부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전국을 더 어렵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겠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말씀드리고요. 네. 예. 예. 저는 뭐 일단 정의당에서 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저희 정의당에서는 이제 부평에 후보를 냈었어요. 아, 다 안 내고 부평만 이번에 곳에만? 네. 재보궐 지역 중에는 부평에만 냈는데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네. 40% 정도로 네. 당선이 됐고 2등이 이제 저희 정의당의 김삼영 후보가 28%로 2등을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25%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보궐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표율도 낮았지만 일정 정도 정의당 후보의 어떤 득표율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아마 울산도 그 무소속이지만 그분이 옛날에 진보정당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울산 중구의 천병태 후보. 예, 그분이 거기서 당선됐잖아요. 당선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좀 진보적 성향의 후보들의 득표력은 일단 좀 어느 생긴- 정도는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것도 이제 강상구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투표율이 아주 높거나 이런 게 아닌 선거이기 때문에 조직 선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의미 부여는 안 되겠지만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좀 이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원래 그 기존의 의원의 이제 문제로 예를 들면 재보궐이 치러지는 거였거든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아니라는 게 이제 본인들의 어떤 사유로 이제 재보궐이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게 혁신이 아니었는데 혁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 통과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안 지켜졌다는 거죠. 아, 후보를 냈어요? 그렇죠. 부평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유로 그 치러진 발생한 거잖아요. 거였어요. 근데 후보를 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야권 연대도 없다 뭐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왔고 하면서 그냥 치러진 거죠. 부평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혁신이 아니 중앙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된 건데 중앙위 결정 사항을 번복한 선거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하기 좀 애매한가? 나름인데 네. 그 전에 뭐 된 거냐 그 이후에 발생한 거니 그 사이 타이밍이 좀 약간 확인을 애매해요. 해봐야겠네요. 예. 그 적용 기준이 그렇죠. 적용 기준 언제인지 시점이 좀 애매하거든요. 시점이,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좀 향후에 혁신이 안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 나왔지만 향후에 나중에라도 이제 대부분의 정당들이 자신들의 사유로 재보궐이 치러지는 거면 그게 이제 비용도 상당히 드는 거고 국민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하는 건데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정당의 도의로서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뭐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사실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은 뭐 선거가 있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거고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만 아 이런 선거가 있었구나 이렇게 복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조금 주목받지 못했던 선거예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있는 선거하고 국회의원이 없는 선거하고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뭐 한둘이라도 나오면 뭐 미니 총선 어쩌고 이러면서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죠. 동네에서 지역 언론들이 조금 쓸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선거였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그 국정교과서 현안이 워낙 크고 세기 때문에 그밖에 다른 이슈들을 전부 삼켜버려서 그 다른 이슈가 거의 뭐 나오지 못했던 이런 선거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좀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정치 질서가 이 작은 선거였지만 이걸 가지고 대표 흔들기를 또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이게 지방선거고 기초의원을 많이 뽑았잖아요. 네. 광역의원도 뽑았고. 근데 저는 이 선거 결과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의 그 안 좋은 역학관계 이게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이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박지원 의원이 그 선거 평가하면서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가봤더니 전통적 지지층은 우리 지지 안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박지원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호남 향후회한테 우리 찍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리하시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특히 기초든 광역이든 지방의원 선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선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조직선거고 저도 지방선거를 몇 번 해봤거든요. 네. 제가 진보 정당에 있을 때 선거 그 본부장 하면서 제가 이렇게 출마를 시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거 관리했던 선거운동했던 후보들은 다 당선. 됐었어요. 네, 강상구 대표의 깔때기는 좀 이렇게 좀 달러, 그래요? 좀 이렇게 순박해. 갑자기 정봉주 의원이 확 지나가. 만약에 이걸 정봉주가 그 깔때기를 들이댔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확 지나가네. 이게 순수하셔. 예. 진보 정치 안에서는 선거계의 마이다스의 손이다. 선거의 왕.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근데 아직 듣지 못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면 강상구는 선거의 왕이다. 라는 그렇죠. 말을 듣고 싶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동네 선거는 정말로 조직 선거인데요. 특히 이번 국면에서는 국정교과서 때문에 보수층, 그 중에서도 극보수층은 굉장히 집결했단 말이죠. 네. 선거 투표하라고 동원하기가 더 수월하죠. 대신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알지도 못하는 선거에 굳이 나가가지고 찍을 정도로 야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는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새누리 지지자들이 투표를 훨씬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조직 동원 예. 하니까.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그런 분열상이 전통적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하는 식으로 드러났다면 정말로 그것은 결과에 대한 평가 이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과정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자체를 그 내부에서 제공했을 수도 있다.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고요. 그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네요. 설득력 있는 박지원 대표가 호남 향후에 다니면서 우리 쪽 찍지 말라고 했나? 모르죠. 라는 의문이 네, 그러나 든다. 저는 문득 증거는 그런 없어요. 생각이 증거는 들었어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호남 향후회가 굉장히 새정치민주연합의 표를 지탱하는 주요 기반이잖아요. 향후회니까 호남을 벗어난 세 개 있잖아. 네, 호남 향후회, 고대동회, 또 하나 뭐더라? 해병대 전후회. 해병대 전후회. 그건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세조직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사조직 세 군데인데 이 호남 향후회 사실 지난 그 경기지사 선거 때도 보면 유시민 전 장관이 2010년인가? 네. 2010년이죠. 그때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하는데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 호남 향후회가 등을 돌린 것이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증거는 없지만 그리고 그랬다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 기운이 좀 느껴지지 기운이 좀 그래요? 네. 박근혜 대통령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기운이 쫙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기운이 쫙 느껴져요. 예. 재밌습니다. 유머가 막 섞여. 신문을 안 읽으면 이 상황 요새의 정세를 읽지 못하면 강상구 대표의 이런 유머를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이 정도는 국민들이 다 이제 아는 거 아니에요? 기운으로 쫙. 그러면 대통령을 항상 바라보니까 국민들이. 그렇군요. 네, 그 어떻게 정도는 알죠. 조성주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런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정치의 그 혼란, 분열 뭐 이런 것들이 진보 전체 그리고 야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이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결집 강도라는 게 생기려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큰 이슈가 있어야 결집이 되는데 네. 사실 이렇게 이슈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힘든 지방선거나 지방의회 같은 이런 단위 선거는 조직 선거로 가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정당 조직이 강한 쪽이 이깁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생각보다 지역구 밑에 촘촘히해서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튼튼한 정당이거든요. 근데
진보 정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정당으로서 튼튼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정당이 튼튼하려면 기본적으로 리더십이 존중되고 그게 바로 서야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리더십이 없지 않습니까? 리더십이 물론 문재인 대표가 있지만 거기에 또 계속해서 매일매일 뭐 안철수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기존 세워진 공식적인 리더십과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럼 밑에 조직들은 서로 분열하고 그럼 이제 정당으로서 안 강하니까 조직 선거는 그러니까 조직이 없으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선거가. 예, 선거는 그래요. 한 대선 정도가 아닌 이상해야 기본이 조직이고 그 위에 얹혀지는 게 바람이라고 봐야 될 건데 사실 또 야권 지지자들이 약간 또 좀 어느 정도 착각을 하는 게 바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우리도 환상이 있거든요. 네. 바람만 불면 된다.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저쪽이 실수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네, 근데 실제는 착각이 이거는 있죠. 정확하게 게임값을 치르는 겁니다. 선거라는 건 평소에 축적한 거, 조직이 튼튼하게 있고 그거에 대한 신뢰, 특히 조직에 대한 신뢰는 리더에 대한 신뢰거든요. 근데 지금 리더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야권에.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서 서로 리더들에 대한 상처를 입히니까. 이게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 조직은, 저 정당은 자기네들끼리 리더를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가 저기서 낸 후보를 지지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결집도가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총선이나 대선까지도 사실 위태롭다고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네.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반응들이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가? 특히 이제 네. 안철수 의원이 네. 또 바로 다음날 토론회 하시고 네. 이러면서 당이 혁신하지 못해서 졌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에 지난 한 뭐 두세 달 정도 과정을 보면 네. 그나마 때를 맞춰서 발언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런가요? 그전에 그동안에 너무 뜬금없이 이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이럴 때가 연구해야 많았어요. 돼요. 기자들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왜 지금 네. 얘기를 할까? 이번에는 때는 잘 맞췄는데 네.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저당에 도움이 되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그 지도부거나 혹은 당원이면 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교과서 가지고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졌단 말이죠. 크게 다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보듬어야죠. 보듬고 조금만 더 고생하자. 이게 진 거지만 나라고 책임이 없겠냐. 그렇게 네. 해야 도리라는 거죠. 그게 리더십을 그렇죠. 그게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방법이죠. 이게 계속 그 기회만 잡으면 문제 제기하는 방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 제가 안철수 지지자 분들도 이 방송 많이 들으실 테지만 쫄았어. 제가 들어요? 쫄아요. 많이 들어요. 네. 부끄럽잖아요. 제가 항상 소심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네. 별명 붙여드리고 싶어요. 네. 별명. 자꾸 얘기해도 되나? 그게 돼요. 자꾸 앙탈이다. 그래서 앙철수 이렇게 붙여주고. 앙탈이어서 앙철수. 아니 계속 뭔가 저렇게 자꾸 트집 잡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얘기를 계속해요. 그 설득력이 있는 얘기도 별로 아닌데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좀 길어서 죄송한데 문재인 대표의 대응도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대표였으면 네. 좀 선제적으로 재보궐선거 결과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투표율이 낮았던 것도 우리가 힘 있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반성한다.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싸우겠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근데 새누리에 뭐 제안하셨잖아요. 그 뭐죠? 사회적 기구? 사회적 논의기구 예, 제안하셨는데 사회적 저는 논의기구. 그거 움찔했다고 봐요. 네. 움찔해서 약한 모습 보여준 거예요. 그 문재인 대표가. 예. 네. 그랬고 당 안에서는 11월 2일 이후에 전략이 좀 모호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친 거다. 그리고 재보궐선거 패배한 것에 그게 별거 아니더라도 네. 움찔한 거죠. 음. 그래서 논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투쟁해야 될 때, 네. 투쟁을 밀어붙여도 될 때. 될 때. 왜냐하면 저쪽에서 시정연설, 예. 대통령 투정연설, 예. 투정연설, 대통령 투정연설 하면서 선전포고 한 거 아닙니까? 돌격 앞으로 해라라고 예. 자기 편들한테 신호 준 거고. 예. 전면전을 이제 전면전을 해야 될 때 갑자기 대화하자고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11월 2일 이후에 계획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네.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해서 계속 싸워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재밌는 두 가지. 근데 역시 진보의 강철 이빨, 강상구 이빨. 인기 작가이기도 합니다. 인기 작가. 뭐지?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한 달 만에 안전하게 살아남기. 도서 출판 알마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만에 1세 넘었어요.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 문재인 책임론만 계속 묻는 것에 대해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좀 더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투정연설, 이거 시정연설이 아닌데 투정연설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을 끌어모아서 앞으로 돌격 전진, 돌격대우 신호를 내렸는데 전면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대화하자,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수를 던졌다. 이건 약간 움찔한 거다. 문재인 움찔.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조성주 소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은 지금 재보궐 이후에 새정치 민주연합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박지원 대표의 발언도 저는 박지원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그분은 이제 매번 타이밍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오히려 타이밍을 잘 맞추시죠. 강상구 대표의 지적대로 안철수 의원님이 이제 타이밍을 잘 못 맞추셨는데 박지원 의원님은 이제 타이밍의 귀재라고 해야 될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분은 저 타이밍에 저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십에 큰 적용은 안 된다. 그분은 어떤 상징하는 바가 있고. 그렇죠. 근데 안철수 의원은 달라요. 대선 후보에 어쨌든 지난해 나왔었던 거고 누구나 알지만 다음 대선을 두고 문재인 대표와 경쟁하고 있는 사람인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분이 하는 발언은 달라야 돼요. 그건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는 거죠. 박지원 대표님이 하시는 거는 그럼 당내의 이견으로 받아들이죠. 어쨌든 박지원 대표는 당 안에 질서, 그렇죠. 당 대표 갖고 싸우는 분이고, 그렇죠. 이분이 대권 후보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 안철수 알잖아요. 대표는 사실은 그걸 뛰어넘는 그렇죠. 수준의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대권을 두고 경쟁하는 유력 경쟁 후보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그 발언이 나오는 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거다. 그렇게 보면 안철수 의원님의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한 거였죠.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부적절하다는 건 새정치민주연합의 리더십을 이렇게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약간 이제 흠을 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싸움의 어떤 전쟁 과정에서의 단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본인이 어쨌든 주요한 유력한 어쨌든 정치인으로 계속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리더십에 저는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리더십은 저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품고 이 문제가 내 책임이다. 오히려 이런 순간은 품어주는 데서 생기는 건데 맞아요. 그걸 계속 못 보여주고 계신 게 계속 남 탓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가 있는데 저는 기자니까 팩트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광화문에서 매일 낮 12시 정오에 시민들이 오가는 그 세월호 광화문 농성장이기도 하고 이순신 동상 앞이기도 하고 거기 앞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서명운동을 하잖아요. 그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하고 박혜자 의원이 광주에서 별도로 따로 받았어요. 서명을. 광화문에 안 오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난 저 국정 비밀 그 사무소 있었잖아요. 네. 해화동에 그 털렸잖아요. TF 사무실. 그 교육부. 국정원이 아니라 비트. 국정원이요? 국정교과서 TF. 그 있었잖아요. 해화동 비밀 사무실. 네. 그 이제 공개 그 오마이뉴스 오마이TV 16시간 생중계했던 바로 그 현장. 예, 비트. 그 비트? 네. 아, 비트예요? 비트잖아요. 아, 비트. 비밀 아지트. 아, 비밀 아지트. 옛날에 빨치산들이 산에다. 아, 비트. 네, 비트. 아, 난 무 생각했어. 무. 그 보라색 무. 그거 맛있어.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세제를 생각했어요. 여러 종류의 비트가 있군요. 예. 네, 여하튼 거기 현장에 그 박혜자 의원이 교문위원이 물론 예결위원이기도 하지만 예결위원이어서 그 현장에 안 왔다 그러는데 그분 거기 안 왔어요. 네, 유일하게 안 온 국회의원이고 유인태 의원의 경우에는 그 현장에 사람들 기자회견 막 하는데 그 의원들끼리 모여 있는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사무실만 왔다 그냥. 그 우리 기자들이 보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힘을 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싸울 때 같이 뭉쳐서 싸우고 뭐 비판할 때 자기들끼리 비판하더라도 어쨌든 현장에 있을 때는 함께 몰려가서 공동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럴 때 이제 자기끼리 가서 광주에 가서 서명운동하고 그런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나는 예결위원이어서 그렇고 뭐 그러고 왔다가 그 대중앞에 쓰지 않고 사무실에만 왔다 그냥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자들 저처럼 연조 있는 기자들은 아유 저 당이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전투기든 탱크든 다 동원해야 되는데 탱크 빠지는 거죠 다른 쪽으로. 아 탱크 빼. 네. 그러면 전쟁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의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은 그래도 전쟁은 계속 될 거다. 왜냐하면 새누리가 네.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잖아요. 네. 전광석화처럼 거부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네. 네. 그렇게 거부했고 계속 싸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열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는 불리하진 않을 거다. 야권에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재보궐선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재보궐선거 평가와 관련해서 새누리가 오판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게 이제 뭐 민생 챙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올바른 교과서 하라는 뜻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뭐 연습 경기에서 3군 선수들이 관중도 하나도 없는데 예. 경기해 가지고 이겼어요. 내년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한 거지. 네. 네. 사람들이 다 웃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완전히 오판한 거고요. 네. 다 웃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누구냐면 정두원? 네, 수도권 새누리 수도권 의원은 갑자기 정두원, 김용태 막 지나가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정말 김성태 이런 사람들. 지난주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떻게 한번 도장 찍으려고 막 달려가서 악수하는 거 보셨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섰더라고요. 네, 줄 김무성 서서 대표도 더 확실히 줄 서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사하려고 전부 줄 섰어요. 김문수 전 도지사도 줄 섰잖아요. 줄 섰죠. 내가 친박인 듯 친박 아닌 듯 친박인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어제. 김문수 예. 지사 예. 북한은 김정으로 남한은 박근혜로 단결하자 뭐 이런 류의 발언.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했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아까 전쟁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전투기하고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막 전쟁을 하다가요. 무슨 기회에 권총이 한 자루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 전쟁을 계속하라는 뜻이다. 이러고 네. 지금 돌격 앞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합을 해보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투정 연설을 통해서 전면전을 선포했고 문재인 대표의 대화 요구에도 일거에 거절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전열을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전열이 부실해도 이 부실한 전열을 시민들이 메워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메워서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그 역사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오전 서울대에서 역사학 대회가 열립니다. 전국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이 국정교과서 문제점을 성토한 진보 보수가 없어요. 모든 역사학자가 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 이런 대회가 열리는데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의 최갑수 교수께서 학자들이 이런 정도 얘기하면 그만둬라. 학자들이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만둬라. 무리한 수를 그만 접으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계속 가겠다고 하면 이것은 뭐 정치를 넘는 수준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11월 2일 확정고시가 코앞에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11월 2일이 네. 그 행정예고 마지막 날이고 그렇죠. 확정고시는 11월 5일일 거예요. 제가 그게 그날이 중요한 날이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날 네. 확정고시가 발표가 되면 그러면 다음 주잖아요. 네, 맞아요. 다음 주에 그냥 끝이 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과연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될까 이런 영역이라기보다는 네. 야권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혹은 어떻게 해야 하나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해요. 네. 근데 몇 가지 변수가 있죠. 11월 2일 날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날짜를 정부가 제안했잖아요. 네. 머리 많이 썼다. 사람들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날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봐야 되고 지금 다 부정적이죠. 대체로 부정적이죠. 별 성과가 없을 거다. 근데 성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부 여당은 이제 해석을 하겠죠. 우리가 저 일본 놈들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는데 쟤네들이 여전하다. 이렇게 해서 저 아베하고 선 긋는 모습을 좀 보여줘가지고요. 국정교과서 친일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질 거고요. 만약에 성과가 있으면 성과가 있는 대로 또 그게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겠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11월 5일 날 확정고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11월 13일 날 선거구 획정 본회의 통과 마지막 그렇긴 날이에요. 하죠. 날짜로는 정해져 있기로는. 네. 저는 야권이 해야 될 일의 핵심은요. 그런 정치 일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런 정도의 생각은 저처럼 네. 큰 정당에 있어 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거리에도 많이 서고 이랬었던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새정치민주연합 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네, 이 방송이 그래서 유효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방송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새정치연합 의원님들이요. 아니 그리고 아까 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항상 중요할 때는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늘. 그랬고 이번에도 도와줬죠. 그런 식이어야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고요. 진보 정치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 한일 정상회담이 11월 2일 날 있죠. 우리 네. 정부가 제안해서 그렇다면 일본이 사실 정상회담 일정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양자가 외교적으로 협의해서 공동 발표를 해요. 대개는 아니면은 뭐 예컨대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아니 그렇다도 이거는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우리가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거를 먼저 언론에 알리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받고 뭐 이런 방식도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아베가 과연 한국 정치를 모를까요? 국정교과서 논란을 모를까요? 저는 김종대 단장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아시아의 맏형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일본이 가르치려고 하겠죠. 너희나 잘해 이렇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어떤 큰 뉴스가 박근혜 대통령이 예컨대 일본을 제압하는 친일 문제에 대해서 혹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뭐 주요 쟁점도 아니고 MD 이런 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사실 그건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정의당이 연대를 좀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3자 연대는 잘 되고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3자 연대는 뭐 국정교과서 공동대응 차원에서는 지금 제법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일단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몇 가지 이제 공동대응에서 이제 수위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약간 11월 2일이 기점이에요. 공동 대응도. 왜냐하면 11월 2일 확정 고시가 되면 이제 이 싸움을 어떻게 갈 거냐 이게 하나가 걸릴 거고 본격적으로 예산 이제 시즌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국회 일정은. 이미 예산 전쟁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예산은 내년이 총선이잖아요. 네. 그럼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역구 예산을 따고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총선 전에 마지막 치러지는 예산이니까 여기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성과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안으로 안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특히 지역구가 있는 주요 지역구 의원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투쟁의 전열이. 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걸 어떻게 병행할 거냐. 예산 싸움과 국정교과서와.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강상구 대표님 지적하셨지만 11월 13일 선거구 획정이 있어요. 물론 이 시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도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공세하겠죠. 야당이 국정교과서 발목 잡고 있어서 네. 지금 국회를 마비시켜가지고 선거구 획정도 못해서 내년 총선도 치르기 힘들어진다. 이런 이제 공세를 할 거란 그리고 말이에요. 또 그들을 도와주는 종편이 있어요. 그렇죠. 네. 계속 얘기할 대대적인 거예요. 공세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사실 선거구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입장이 다르잖아요. 미묘하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입장을 낼 거냐. 여기서 이제 오히려 공동대응에 이것이 갑자기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의당으로서는 선거제도 선거구 관련돼서는 양보할 수 없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여 이 과정에서 갑자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선거제도 관련돼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다른 기조의 발언이 나오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공동대응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굉장히 그냥 줄을 타는 아주 위태위태한 정치 일정이 남아 있네요. 네, 그러면 다음 주가 확정 고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가 이제 선거제도 네. 선거구 획정 문제.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가면 선거제도 관련해서 뒤틀리면 그 다음에는 국정교과서 연대도 깨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그 새누리당 쪽하고요 야권하고 그 전투 태세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봐요. 전투 태세를 네, 살펴라. 태세. 지금 네. 시점에서의 태세가 어떠느냐 네. 이런 건데 새누리당의 태세는 여론에서는 좀 몰려도 네.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 그 연설 네. 이후에 전열이 쫙 정비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네.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어도 지난 한 주를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하에 네. 거짓말과 무리수로 일관하면서 전열을 쫙 정비했어요. 김무성 대표부터 뭐 해가지고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등등 해서 다 거짓말을 네. 쏟아냈잖아요. 네. 김무성 대표는 족보 세탁까지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요. 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동명이인. 아버지 동명이인설. 아니 그거는 제가 깜짝 놀랐어. 그 SNS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친아들이 아닌가? 아 대박. 네. 네. 누구예요? 그분 대단하시다. 친아들이 아닌가? 네. 어쨌든 누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친아들이 아닐 리는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비밀리에 군자금을 댔다면서요. 독립군. 네. 정부 여당도 다 비밀리에 뭘 하잖아요. 핏줄이 같다 하는 짓 같으니까 친아들이 틀림없다. 네. 유전자가 닮았다. 아 유전자 닮았어요. 예, 닮았고 닮았다. 뭐 비밀 군자금도 누구한테 줬을까 고민해봤는데 박정희한테 준 것 같아요. 서로 비밀이야. 서로 비밀. 서로 비밀이야. 그리고 두 사람 말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역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네.
대단한 미략이군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전열이 굉장히 정비되고 있어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아까 안철수, 박지원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야권 지도자 회의의 분열 가능성도 존재한단 말이죠. 네. 저는 야권 지도자 회의는 지금은 이제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의당에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적으세요 좀. 이쯤에서는요 국정교과서 사안과 다른 민생 사안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패키지 요구안을 만들어야 돼요. 아 패키지 딜을 해야 될 때. 예, 패키지 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대 요구안. 네. 국정교과서 뭐 저 추진 중단. 네. 그다음에 그 저 독일식 정당명부 운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네. 그다음에 노동계약 뭐 저지 혹은 노동계약 중단. 철회. 철회. 예. 그렇죠. 이렇게 3대 요구안을 묶어야 돼요. 묶어야 그 현재 야권 연대도 유지될 수 있고요. 틀이 유지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국면이 끝났을 때 이른바 민생 그게 진짜 국민을 살리는 거라고 저 생각 안 하지만 네. 민생 현안을 놓고 벌이는 싸움에서도 그 동력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죠. 예, 그걸 위해서 야권 그 지도자 회의가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저는 새누리당은 이미 그걸 패키지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까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 재보궐선거 평가하면서 네. 민생을 챙기라는 요구, 교과서를 올바르게 만들라는 요구, 뭐 하라는 요구 이런 식으로 쭉 네. 설명했잖아요. 이거를 구분해서 보지 않아요. 새누리당은. 그렇죠. 쭉 그리고 끌고 김무성 가겠다는 거예요. 대표도 이미 밝혔어요. 다음 주부터는 민생 현안으로 가야 된다. 이거 이제 교과서 그만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국회 안에서 문재인 대표한테도 할 것이고 정책위 의장한테도 할 것이고 이춘석 원내수석한테도 얘기할 것이고 뭐 계속 얘기하면서 흔들 거예요. 그 흔들릴 때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야권. 그리고 사실 여전히 이 싸움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치러지는 싸움 아닙니까? 이 구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 좌장으로서 야당의 제1야당의 맏형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큰 싸움을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강상구 대표가 주셨어요. 네. 3대 요구안을 만들어라. 문재인 대표 들으시고 계시죠? 안 듣고 계신가?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심상정 대표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근데 그 세 가지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께서 그 야권 지도자 공동 연석회의를 제안할 때 제안하신 건데. 시작할 때 내용이에요. 제안했죠. 시작할 때 근데 제안했는데 지금 제약인이 필요해요. 네, 시작할 때는 다뤄야 할 의제로 그냥 제안한 거죠.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다루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연결시켜서 다루는 구체적인 표현이 3대 요구안 이런 식으로 딱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묶어서. 자, 내일 기자회견 하실 거죠? 예. 아 그래요? 강상구 대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으셔서 네, 저녁에 심 대표님 만나니까요. 아 그래요? 예, 바로 뭐 제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팟캐스트에 이런 매력이 있어요. 이거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얘기해서 관철해서 일요일 날 하시면 되겠어요. 일요일 날 하셔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나오면 되겠다. 기사가. 그리고 기사까지 다 잡아줘. 네. 저희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국정교과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태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답정너 방식으로 따라와라 국민들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국민적 저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경제가 도탄에 빠졌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그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경제혁신 법안이라는 것들이 알고 보면 특정 재벌들을 다 옹호하거나 도와주려는 법안이고 민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이미 홍종학 의원의 해설로 다 규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야권 전체가 힘을 좀 모아서 당은 다르더라도 전략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야권의 대응과 관련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연결될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오버하잖아요. 지금 새누리당 쪽 그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네. 그리고 문화일보가 또 치고 나왔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북한의 지령을 받았을 것이다. 네. 아니 받았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죠? 받았다예요? 예, 단독 보도로 해서 나왔어요. 정보망이 확실하군요. 사실 이런 보도는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면요. 사실 이건 뒤에
국정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는 그런 쪽에서 주지 않고는 기사 쓰기 굉장히 그거 어디서 알고 쓰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보 북한 정보는 쉽게 기자들도 접할 수가 없어요. 통일부 출입 기자들이 간헐적으로 국정원 브리핑을 받긴 해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뭐 그냥 그 표피적인 것들이지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런 건 찍어서 줍니다. 조선일보에 가끔 나오는 북한발 소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대북 소식통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국정원 발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보도거든요. 근데 문화일보 같은 언론사가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조금 뭐랄까 중심을 잃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아니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요. 그 네. 내용을 보시면은 국정화 반대 누가 지령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아니 그리고 국정화 반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라라고 지령을 내렸다면서요. 네. 아니 북한이 지령을 내렸으면은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라라고 내렸겠죠. 걔네는 국정교과서 그렇죠. 하잖아. 자기네는 국정교과서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완전히 오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오바해서 가겠다. 지금은 오바가 작전이에요. 이정현이 오바. 이정현 전 의원이 수석이, 의원이 그 국민이 아니다. 국민이 아니다. 네. 이거에 반대하면 이런 것도 그렇고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면 네. 국민이 아니다. 아니, 저는 이정원 의원은 국민이 아니야? 국민이 아니에요. 다. 역사학자들이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대회를 한다면서요. 야, 비국민 선언 대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정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당선될 생각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호남에서 당선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 정도까지 발언한다는 것은 지금은 앞뒤 안 가리고 대통령한테 줄 서겠다고 하는 그렇죠. 선언을 확실히 하는 건데요. 이게 뭐 다음 주까지도 저는 이런 식의 말하자면 거의 무슨 전체주의자 선언 같은 건데요. 이게 네. 저 국뽕 이런 말이 생각나네. 국뽕. 국뽕? 젊은 사람들이 쓰는 국뽕 모르십니까? 제가 단어? 국뽕을 몰라요. 국뽕이 뭐냐면 네. 국가주의 지나친 국가주의를 네. 비꼬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 국뽕이란 말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국뽕이에요? 뽕. 뽕이에요? 아니 그거 김무성 사이가 했던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뽕. 네, 뽕. 국뽕. 국뽕. 네, 아니 그렇구나. 그거 굉장히 많이 쓴다니까요. 그 단어를. 그렇군요. 네, 근데 다 그거에 지금 그 다 맞은 거 주사기 맞은 거예요. 그쪽 유행이야 다. 그렇군요. 이게. 자, 걱정입니다. 지금 그 대격전을 치르는 한 장면입니다. 과연 우리 역사가 오늘의 이 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후대가 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지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보고 싶은 그런 심정도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결심하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네, 하라는 그래서 건가요? 다음 주까지 그런 네. 오바하는 분위기가 민생 현안과 무관하게 또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네, 그걸 잡고라도 계속 싸워야 된다. 그렇군요. 네. 이 끔찍한 수준의 발언 이런 것들을 과연 야당 지도부가 그냥 봐 넘겨서는 안 되겠죠. 문재인 대표, 심상정 대표께서도 이걸 좀 잘 핸들링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정말 모든 우울한 뉴스들을 저희가 꼼꼼하고 재밌고 즐겁게 한번 신나게 풀어봤는데요. 다음 주에든 국정교과서 얘기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다음 주에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그 사이에 이거를 절대 놓지 않으실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요. 대통령 네. 눈빛 보셨잖아요. 네, 레이저, 네, 좌시하지 눈빛 않을 보셨잖아요. 것이다. 아니 그리고 그게 그렇게 그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력한 그 뭐예요? 콘크리트? 네, 불멸의 지지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35%. 네, 그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대통령의 그 효심 있잖아요. 네, 그걸 다 이해하는 분들이에요 또. 그렇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수 국민을 정치 무관심으로 만들고 네. 35%의 탄탄한 지지율로 야당을 무력화시키면 내년 총선도 무리 없이 180개 이상 할 수 있다. 180석 이상은 우리 것이다라는 자신감, 네. 오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전국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배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거를 좀 아니다라는 역사를 팟짱 애청자들이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민생은 엉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뉴스에 거의 안 나왔는데 어제 네.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3호기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우리 밀양 송전탑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랫동안 싸웠죠. 그게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서울 수도권으로 쏘기 위한 건데 뭐 그런 문제라든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 하려고 해가지고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휴원하고 뭐 투쟁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이 묻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소원이지만 네. 안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유, 좀 이렇게 정말 살펴봐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말 그 이 얼토당토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누구는 이제 그 고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도처에 널려 있는 수많은 이슈들이 지금 그 수면 위로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도 저희 팟짱이 꼼꼼하게 살펴서 다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하시죠. 예, 그런 네. 걸 얘기하면은 청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왜 이러세요? 팟짱 애청자들은 뭐 결코 뭐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거 관심 많으세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만인 클럽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오마이뉴스도 너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또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많은 나눔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신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